한국은 항상 다른 나라의 모델을 따라하기만 했거든요. 청계천도 결국 중국의 고대 도시 수로 복원 방식을 참고한 것이고, 한강개발도 상하이나 베이징의 수변 도시 계획을 벤치마킹한 거죠. 이는 2025년 겨울 CNN 다큐멘터리 기획회의에서 중국 칭화대학교 왕푸웨이 교수가 한국의 도시 개발을 폄하하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35년간 유럽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연구해온 독일 베를린 공대의 클라우디아 마이어 교수조차 과연 서울이 진정한 도시 재생의 사례일까? 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62세의 노련한 도시공학자인 그녀는 수많은 화려한 프로젝트들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서울 역시 보기 좋은 쇼윈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서 베를린으로 떠나는 그녀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단지 도시가 아니다. 이건 조화로운 문명이다. 하버드 대학교가 기념비적 프로젝트라고 극찬한 청계천, 생물 다양성이 639% 증가한 기적적인 생태 복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야간 치안까지.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평생 냉정한 회의주의자였던 독일 교수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 놀라운 일주일의 진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2025년 겨울 베를린 공과대학교 회의실에서 클라우디아 마이어 교수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2세의 그녀는 지난 35년간 유럽 전역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분석해온 베테랑 도시공학자였어요. 회색빛 머리카락과 지적인 주름 사이로는 수많은 실패 사례들을 목격하며 생긴 냉정한 회의주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 시리즈 도시, 물 위에 서다의 마지막 에피소드 기획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서울을 시리즈의 클로징으로 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클라우디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CNN 측 프로듀서의 질문에 클라우디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 검토해온 서울의 도시계획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이요. 청계천 복원이나 한강 개발 같은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도시 재생인지 아니면 그냥 보기 좋은 쇼윈도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네요. 그때 화면 한쪽에서 중국 칭화대학교의 왕푸웨이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클라우디아 교수 말씀이 맞아요. 한국은 항상 다른 나라의 모델을 따라하기만 했거든요. 청계천도 결국 중국의 고대 도시 수로 복원 방식을 참고한 것이고 한강 개발도 상하이나 베이징의 수변 도시 계획을 벤치마킹한 거죠. 59세의 왕푸웨이는 겉으로는 점잖은 학자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은근한 중화주의적 우월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정확히 보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않겠어요. 클라우디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일 후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에서 클라우디아를 마중한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선임기술관 정현수였습니다. 58세의 그는 무뚝뚝한 인상이었지만 깊이 있는 눈빛에서는 자신의 일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함께 온 UC 버클리의 엘렌 차오 교수는 44세의 따뜻하고 친근한 생태보건학 전문가였고 현직 코디네이터인 이소유는 33세의 에너지 넘치는 도시 라이프스타일 유튜버였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클라우디아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고층 아파트들과 복잡한 교차로들. 전형적인 아시아 대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오후 3시. 차에서 내린 순간 클라우디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1월 중순 영하 5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강공원에는 놀랍도록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연인들까지. 하지만 클라우디아를 정말로 놀라게 한 것은 강 자체였어요. 저게 정말 도시 중심부를 흐르는 강인가요? 한강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얼지 않았어요. 넓은 강폭을 가진 수면이 도심의 빌딩들 사이를 유유히 흐르고 있었는데 그 규모와 수질이 클라우디아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강폭이 얼마나 되나요? 이 지점에서 약 1.2km예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밤섬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생태보전지역입니다. 정현수가 답했어요.
클라우디아는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더욱 놀랐어요. 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 주변으로 겨울 철새들이 떼를 지어 있었거든요. 겨울에도 저렇게 많은 철새들이? 한강은 동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간이의 철새 이동 경로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예요. 엘렌이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정말로 하늘에서 수십 마리의 큰 기러기들이 비자 대형을 이루며 나라와 강 위로 내려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클라우디아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베를린에서 본 자료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슈프레 강이나 라인 강 같은 유럽의 도시 하천들과 비교해도 한강의 규모와 생태적 다양성은 압도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정말 시민들이 수상 스포츠도 하나요? 물론이죠. 여름에는 윈드서핑, 카누, 수상스키까지 할 수 있어요. 수질 관리가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소윤이 밝게 답했어요. 클라우디아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강변에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산책로, 자전거 도로, 휴식 공간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시설들이 자연스럽게 강의 생태계와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이 설계는 기능성과 생태성을 어떻게 이렇게 조화시킨 거죠? 정현수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우리는 강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어요. 강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해가 기울면서 한강에는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강물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면서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품고 있던 선입견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청계천을 보러 가시죠. 그곳에서 진짜 서울의 도시공학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현수가 제안했어요.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녀의 회의주의는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소감 서울의 한강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음. 도시 중심부에서 이런 규모의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움. 베를린에서 가져온 선입견들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음. 호텔로 돌아가는 길, 클라우디아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62년의 인생에서 이렇게 첫인상이 뒤바뀐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둘째 날 아침, 클라우디아는 호텔에서 일찍 잠을 깼습니다. 어젯밤 한강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쉽게 잠들지 못했거든요. 35년간 도시공학을 연구해온 그녀에게 어제의 경험은 기존의 관념을 뒤흔드는 충격이었어요. 오늘은 청계천을 보러 가시죠. 정현수가 로비에서 클라우디아를 맞으며 말했어요. 서울 도심복원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청계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현수는 태블릿을 꺼내 옛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복원 전 청계천이었어요. 화면에는 거대한 고가도로가 도심을 관통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로는 복개된 하천이 있었고 그 위로는 끊임없는 차량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래에 강이 있었다고요? 클라우디아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600년 넘게 서울 도심을 관통해온 자연 하천이었죠.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복개되고 그 위에 고가도로가 만들어졌어요. 엘렌이 옆에서 덧붙였어요. 전형적인 20세기 도시개발 방식이었죠. 자연을 감추고 그 위에 인공 구조물을 올리는. 청계천 광장, 오전 10시. 청계천 광장에 도착한 순간 클라우디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맑은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하천의 모습이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장소인가요? 클라우디아가 태블릿의 과거 사진과 현재 모습을 번갈아 보며 감탄했어요. 완전히 다른 도시 같아요. 하천을 따라 걸으면서 클라우디아는 더욱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물의 투명도, 하천 양쪽으로 조성된 보행로, 그리고 무엇보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간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웠어요. 수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정화시설을 거쳐서 공급하고 있어요. 정현수가 설명했어요. 하루 12만 톤의 깨끗한 물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하천 바닥까지 들여다보이는 맑은 물을 보며 감탄했어요. 베를린의 슈프레 강이나 파리의 센 강과 비교해도 이런 투명도를 유지하는 도심 하천은 보기 어려웠거든요. 복원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클라우디아가 궁금해했어요.
정현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반대 여론이 정말 심했어요. 시민들은 교통체증을 걱정했고 전문가들은 기술적 한계를 지적했죠. 저도 당시 실무진으로 참여했는데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네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시민들이 점점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천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저기 보세요. 엘렌이 흥분한 목소리로 가리켰어요.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고 하천 가장자리에는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생태계가 복원된 거네요. 클라우디아가 감탄했어요. 복원 전에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완전히 죽은 공간이었는데 2003년 복원 전과 2008년을 비교하면 생물 다양성이 639% 증가했어요. 소윤이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찾아 보여줬어요. 식물종이 62종에서 308종으로, 어류가 4종에서 25종으로, 조류가 6종에서 36종으로 늘었어요. 639%라고요? 클라우디아가 놀라며 다시 물었어요. 미국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청계천을 기념비적 프로젝트라고 평가했고요. 클라우디아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하버드 GSD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도시설계 연구기관 중 하나였거든요. 하천 주변을 더 둘러보니 시민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나와서 하천변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현수가 답했어요. 특히 여름에는 도심 온도가 2도 이상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서 시민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때 한 할머니가 클라우디아에게 다가왔어요. 외국분이신가요? 우리 청계천 어때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자연스러운 호기심에 클라우디아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놀라워요. 독일에서도 이런 복원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왜 멀쩡한 길을 파서 물길을 만드나 했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클라우디아는 할머니의 말에서 진정한 도시 재생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인프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진짜 성공이었던 거죠. 오후 2시 청계천 상류. 하천을 따라 더 상류로 올라가자 또 다른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계한 건가요? 클라우디아가 물었어요. 하천 양쪽으로는 계단식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었고 곳곳에 휴식 공간과 작은 폭포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고려해서 설계했어요. 정현수가 설명했어요. 산책, 휴식, 문화활동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요. 정말로 하천변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책을 읽는 학생, 스케치를 하는 화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부모들까지. 도시공학적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설계네요. 클라우디아가 감탄했어요. 기능성, 미관성, 생태성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에요. 엘렌도 동의했어요. 무엇보다 자연의 힘을 억압하지 않고 활용한 것이 인상적이에요. 해가 기울어가면서 청계천에는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은은한 조명이 물에 반사되면서 도심 한복판에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될 줄은 몰랐어요. 클라우디아가 말했어요. 치안은 괜찮나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소윤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여성 혼자서도 밤늦게 산책할 수 있어요. 정말로 밤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청계천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연인들, 가족들, 그리고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까지. 둘째 날 소감 청계천 복원이 단순한 도시계획을 넘어선 문명사적 성취라는 것을 확인. 하버드에서 기념비적 프로젝트라고 평가한 이유를 직접 체험. 생물 다양성 639% 증가라는 수치가 현실로 느껴짐. 무엇보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된 과정이 인상적. 호텔로 돌아가는 길, 클라우디아는 자신이 가져온 도시공학에 대한 관념들이 하나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서울에는 분명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 클라우디아는 청계천을 더 깊이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본 것만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35년간 도시공학을 연구해온 그녀에게는 더 구체적인 기술적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청계천의 기술적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정현수가 제안했어요. 복원 과정에서 어떤 공학적 도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청계천 복원 전시관, 오전 10시. 전시관에 들어서자 클라우디아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거대한 모형도였어요. 복원 전후의 청계천을 3D로 구현한 모형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엄청난 규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공사 기간이 2년 3개월이었어요. 정현수가 설명했어요. 5.84km의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3.6km의 하천을 복원했죠. 클라우디아는 모형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교통 혼잡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대중교통 시스템을 대폭 확충했어요. 지하철과 버스 노선을 재편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죠. 시민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정말 심했어요. 정현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상인들은 장사에 지장을 줄까 걱정했고 시민들은 교통체증을 우려했어요. 언론도 대부분 회의적이었고요. 엘렌이 옆에서 덧붙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 지역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으니까요. 전시관을 둘러보며 클라우디아는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복잡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교통 시스템, 상하수도 시스템, 전력 시스템까지 모두 재설계해야 하는 거대한 공학 프로젝트였던 거죠. 가장 어려웠던 기술적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홍수 방지였어요. 정현수가 답했어요. 여름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죠. 어떻게 해결했나요? 지하에 대형 저류조를 만들었어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비가 올 때는 초과 물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요. 클라우디아는 감탄했어요. 이런 세밀한 기술적 고려 없이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청계천변, 오후 1시. 전시관을 나와 다시 청계천변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기술적 관점에서 하천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석재들은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클라우디아가 하천 바닥과 벽면에 사용된 돌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대부분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가져온 자연석이에요. 정현수가 설명했어요. 인공적인 콘크리트보다는 자연 재료를 최대한 사용하려고 했어요. 클라우디아는 무릎을 꿇고 하천 바닥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돌들 사이사이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고 석재 표면에는 이끼와 수생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형성됐네요. 계획적으로 설계한 것도 있지만 자연이 스스로 복원한 부분도 많아요. 엘렌이 설명했어요. 인간이 기반을 만들어주면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는 거죠. 하천을 따라 걸으며 클라우디아는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어요. 계단식으로 설계된 수로, 곳곳에 배치된 징검다리, 다양한 높이의 보행로까지. 모든 것이 시민들의 편의와 생태계의 건강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설계는 누가 한 건가요? 국제현상 설계를 통해 선정된 안이에요. 하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어요. 그때 소윤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하버드 GSD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세요. 노후 고속도로를 다기능 인프라로 바꾼 현대 도시 설계의 기념비적 프로젝트라고 평가했어요. 클라우디아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세계 최고 권위의 도시설계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도시의 생물학적 사회적 생태를 회복시키고 대규모 영역을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모시킨 사례라고도 나와 있네요. 오후 3시 청계천 문화관. 청계천 주변을 더 둘러본 후 일행은 문화관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청계천 복원이 주변 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원 후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했나요? 클라우디아가 궁금해했어요. 평균 30% 이상 상승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완전히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정현수가 답했어요. 과거에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다면 지금은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됐죠. 정말 그랬어요. 청계천 주변에는 카페, 갤러리,
문화공간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엘렌이 덧붙였어요. 도심에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자체가 큰 변화죠. 클라우디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청계천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독일에서도 수많은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종합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는 드물었어요. 기술적 완성도, 생태적 건전성, 사회적 수용성, 경제적 타당성까지 모든 측면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소감 청계천 복원의 기술적 복잡성과 완성도의 놀라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도시 전체 시스템을 재설계한 종합 프로젝트였음을 확인. 하버드에서 기념비적 프로젝트라고 평가한 이유를 이해하게 됨. 이런 수준의 통합적 접근은 유럽에서도 찾기 어려움.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도시공학 관념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서울에는 분명 그녀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 클라우디아는 서울의 경계를 체험하기 위해 김포 한강학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촬영이 예정되어 있어요. 정현수가 차 안에서 설명했어요. 드론 촬영을 위해 군부대의 허가를 받았거든요. 군부대 허가요? 클라우디아가 놀라며 물었어요. 이 지역이 군사 접경 지역이라서 드론 비행에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생태계 관찰을 위해 특별히 허가를 받았죠. 이런 세밀한 협조 과정에서도 클라우디아는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김포 한강하구 오전 9시. 한강하구에 도착하자 클라우디아의 눈앞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도시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인데 마치 원시 자연 속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넓은 습지와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는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엘렌이 흥분한 목소리로 가리켰어요. 논 한가운데서 수백 마리의 기러기들이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그 장관이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말 서울 바로 옆에서 이런 생태계가 가능한 건가요? 클라우디아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강은 동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구간이에요. 엘렌이 설명했어요. 시베리아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이동하는 철새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죠. 드론이 하늘로 올라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상공에서 내려다본 한강하구는 마치 거대한 생명의 회랑 같았습니다. 강과 논과 습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 곳곳에서 다양한 철새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경이로워요. 클라우디아가 드론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도시 근교에서 이런 규모의 생태계를 보는 건 처음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장관이 펼쳐졌어요. 수천 마리의 기러기떼가 일제히 날아오르며 거대한 비자 대형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그들의 날갯짓 소리가 하늘을 가득 메우며 장엄한 자연의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와! 클라우디아는 말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35년간 도시를 연구해왔지만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서울은 콘크리트 안에 생명을 품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엘렌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시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가 되는 거죠. 오후 1시 한강하구 탐방센터. 센터에서 클라우디아는 이 지역의 생태학적 가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이 지역에 서식하는 조류가 총 몇 종인가요? 약 250종 이상이 관찰됐어요. 안내원이 답했어요. 그중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만 해도 30종이 넘어요. 클라우디아는 전시된 자료들을 보며 놀랐어요. 독수리, 흰꼬리수리, 검은 두루미, 재두루미까지. 이런 희귀한 새들이 서울 근교에서 관찰된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어요. 도시개발과 생태보전을 어떻게 양립시키고 있나요? 처음부터 생태계를 고려한 도시 계획을 세웠어요. 정현수가 설명했어요. 개발 후에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태계와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드는 거죠. 오후 늦게 다시 한강변으로 나가자 해질녘의 장관이 펼쳐졌어요. 노을이 강물에 비치는 가운데 철새들이 잠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고 있으면 왜 이곳을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돼요. 클라우디아가 말했어요. 도시와 자연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모습을 보니까 새로운 도시 계획의 가능성이 보여요.
저녁 7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클라우디아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넷째 날 소감 김포 한강하구에서 도시와 자연의 완벽한 공존을 목격. 서울 바로 옆에서 이런 원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경이로움. 250종 이상의 조류, 30종 이상의 천연 기념물과 멸종 위기종. 이런 생물 다양성을 도시 근교에서 보는 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 도시 계획에서 생태계를 처음부터 고려한다는 철학이 인상적.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클라우디아는 이제 이 도시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콘크리트 정글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숨쉬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 클라우디아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야간에 청계천을 걸어보시죠. 소윤이 제안했어요. 밤의 청계천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클라우디아는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유럽 도시들에서 밤에 도심 하천을 걷는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거든요. 야간 치안은 괜찮나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소윤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특히 청계천은 24시간 안전해요. 청계천 광장, 저녁 8시. 청계천에 도착한 클라우디아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천변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연인들, 가족들, 그리고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까지. 더 놀라운 것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산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안전한가 봐요. 클라우디아가 놀라며 말했어요. 베를린에서는 밤에 여성 혼자 이런 곳을 걷기 어려워요. 서울은 야경도 치안도 세계 최고예요. 소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혼자 나와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하천을 따라 걸으면서 클라우디아는 더욱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곳곳에 설치된 은은한 조명들이 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며 웃고 있었고 젊은 커플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는 정말 드물어요. 클라우디아가 감탄했어요. 그때 앞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한 시민이 실수로 휴대폰을 물에 떨어뜨린 것이었어요. 즉시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달려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전등을 켜주고 누군가는 긴 막대를 찾아와주고 또 누군가는 물에 직접 들어가 휴대폰을 찾아줬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상호부조네요. 클라우디아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시민의식이 도시 안전의 기반이 되는 거군요. 휴대폰을 찾아준 시민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자연스럽게 흩어졌어요. 특별한 보상이나 감사 인사를 기대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소윤이 설명했어요. 싱가포르는 벌금 때문에 질서를 지키지만 한국은 시민의식으로 지키는 거죠. 더 깊숙이 들어가자 또 다른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 아이가 과자 봉지를 떨어뜨렸을 때 부모가 즉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 자전거를 타던 청년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모습까지. 정말 놀라워요. 클라우디아가 말했어요. 이런 배려 문화는 어떻게 형성된 건가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엘렌이 답했어요. 법이나 제도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가 문화로 정착된 거죠. 밤 10시, 청계천 상류. 밤이 깊어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산책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치안이 좋은 거네요. 클라우디아가 확신을 갖고 말했어요. 이런 수준의 야간 안전성은 세계 어디서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앞에서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 주변으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공연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자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고 일부는 후원금도 넣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거리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도 인상적이네요. 문화 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소윤이 설명했어요. 자정 무렵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클라우디아는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도시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범죄율이나 CCTV 숫자만 봤는데 정작 중요한 건 시민들의 상호 신뢰와 배려 문화였네요.
5째 날 소감 청계천 야간 체험을 통해 서울의 진짜 안전함을 체감. 밤에도 여성들이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 시민들의 상호보조 정신과 배려, 문화가 진짜 안전의 기반. 단순한 치안 시스템을 넘어선 사회적 신뢰의 힘을 확인. 호텔로 돌아가며 클라우디아는 서울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성숙한 문명이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6째 날 클라우디아는 서울의 기술적 인프라를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도시관제센터를 방문하시죠. 정현수가 제안했어요. 서울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클라우디아는 기대가 되었어요. 도시공학자로서 첨단 도시관리 시스템을 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었거든요. 서울시 도시관제센터 오전 10시. 센터에 들어서자 클라우디아의 눈앞에는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거대한 모니터들에는 서울 전역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교통 흐름, 대기 오염도, 한강 수위, 지하철 운행 상황까지. 이 시스템으로 서울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24시간 365일 도시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죠. 클라우디아는 감탄했어요. 베를린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와 정교함은 아니었어요. 환경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기질, 수질, 소음, 방사능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수백 개의 환경 측정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한강의 수질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나요? 물론이죠. 상류부터 하류까지 모든 구간의 수질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도심 한복판에서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오후 1시 서울숲. 센터를 나온 후 일행은 서울숲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도 생태복원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엘렌이 설명했어요. 과거 정수장이었던 곳을 시민공원으로 바꾼 거죠. 서울숲에 도착하자 클라우디아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규모의 자연 공간이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약 35만 평방미터예요. 중앙공원, 생태숲, 습지생태원, 한강수변공원 등으로 나뉘어 있어요. 공원을 걸으면서 클라우디아는 도시 생태학의 완벽한 구현을 목격했어요.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이지만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소윤이 흥분하며 가리켰어요. 작은 하천에서 아이들이 물고기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도심공원에서 실제 자연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도 수달이 살고 있나요? 클라우디아가 물었어요. 가끔 한강에서 올라와요. 생태 통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엘렌이 답했어요. 서울의 모든 생태 공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죠. 클라우디아는 감탄했어요. 단순히 개별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태 시스템으로 설계한 거였어요. 오후 4시 서울숲 전망대.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니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저기 한강이 보이시죠? 그리고 청계천, 중랑천까지. 모든 물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현수가 설명했어요. 서울은 물의 도시예요. 강과 하천들이 도시의 혈관 역할을 하고 있죠. 클라우디아는 이제 서울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개별적인 프로젝트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도시공학이 훌륭한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과 자연이 모두 함께 살아요. 그게 차이죠. 엘렌이 말했어요.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기술적 완성도도 놀랍지만 그것이 생태계와 시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해가 기울면서 서울숲에도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공원 곳곳에서 시민들이 저녁 운동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6째 날 소감 서울시 도시관제센터에서 첨단 도시관리 시스템의 완성도에 놀라움. 환경 모니터링부터 교통 관제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됨. 서울숲에서는 도시 생태학의 이상적 구현을 확인. 개별 공간들이 생태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적 접근이 인상적.
클라우디아는 이제 서울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숨쉬고 있는. 일주일째, 클라우디아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서울을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확정할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네요. 클라우디아가 호텔방에서 정현수, 엘렌, 소윤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전 세계에 보여줄지 고민이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소윤이 궁금해했어요. 기술적 완성도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도시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클라우디아가 답했어요. 시설은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오후 2시 CNN 화상회의. 노트북 화면 속에서 뉴욕, 런던, 베를린의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라우디아, 서울 촬영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CNN 프로듀서가 물었어요. 정말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클라우디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보고 경험한 것들이 제 관념을 완전히 바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도시공학적 완성도. 청계천 복원이나 한강 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둘째, 생태학적 우수성. 도심에서 이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도시는 드물어요. 셋째, 시민의식. 이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건 결국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었어요. 화면 한쪽에서 왕푸웨이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독창적인 건가요? 대부분 다른 나라의 모델을 참고한 것 아닌가요? 클라우디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왕 교수님, 기원이 어디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서울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의 완성도와 효과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수준의 통합적 성과는 어디서도 찾기 어려워요. 오후 4시 다큐 편집. 회의를 마친 후 클라우디아는 본격적으로 다큐멘터리 편집에 들어갔어요. 제목은 도시를 설계한 사람들, 생명을 만든 도시로 정했습니다. 영상은 한강의 웅장한 모습으로 시작되었어요. 겨울철 새들이 날아오르는 장면, 청계천을 걷는 시민들, 서울숲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이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네요. 엘렌이 편집 과정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밤에 청계천을 걷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안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여의도 한강공원의 야경이었어요. 도시의 불빛과 강물, 그리고 그 사이를 날아다니는 철새들의 실루엣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조화로운 문명입니다. 클라우디아의 마지막 나레이션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저녁 8시, 업로드 완료. 다큐멘터리가 CNN 채널에 업로드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첫 시간에 10만 조회수, 첫날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3일 만에 52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졌어요. 정말 놀라운 도시네요.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우리 도시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각국의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한 반응이네요. 소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왕푸웨이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전 세계의 반응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7째 날 소감 다큐멘터리 완성 과정에서 서울의 진짜 가치를 재확인. 기술적 우수성, 생태적 건전성, 사회적 성숙함이 완벽하게 조화된 도시. 전 세계의 폭발적 반응을 보니 서울이 정말 특별한 곳임을 다시 한번 느낌. 이런 도시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희망. 클라우디아는 이제 확신했어요. 서울은 21세기 도시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곳이라고. 마지막 날 클라우디아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일주일간 함께해준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소윤과 함께 청계천으로 마지막 산책을 나섰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클라우디아가 청계천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일주일 전에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믿지 못할 거예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변했나요? 소윤이 궁금해했어요. 도시를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기능과 효율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명과 조화를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청계천을 천천히 걸으며 클라우디아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첫날의 놀라움, 둘째 날의 감탄, 셋째 날의 확신, 넷째 날의 경이로움, 다섯째 날의 감동, 여섯째 날의 이해, 일곱째 날의 완성까지. 정말 완벽한 일주일이었어요. 그때 클라우디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독일에 있는 딸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안나, 잘 지내지? 엄마, 어때요? 서울은? 이곳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클라우디아가 스마트폰을 돌려 청계천을 보여줬어요. 이건 그냥 도시가 아니야. 이건 사람과 자연이 손잡고 만들어낸 문명이야. 딸의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엄마. 언제 같이 가볼 수 있을까요? 곧 가자. 너도 이 도시를 직접 경험해봐야 해. 통화를 마친 후 클라우디아는 소윤과 함께 계속 걸었어요. 서울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소윤이 물었어요. 지금 이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술이 발전해도 도시가 커져도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이 정신만은 유지됐으면. 인천국제공항, 출국 3시간 전.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클라우디아는 정현수, 엘렌, 소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주일을 보냈어요. 저희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정현수가 답했어요. 서울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오실 거죠? 소윤이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이제 서울은 제게 특별한 도시가 됐어요. 앞으로 도시를 연구할 때마다 이곳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기내, 이륙 후.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클라우디아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한강을 따라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 그 사이로 흐르는 물길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도시의 따뜻한 온기까지. 8째 날 소감 일주일간의 서울 경험이 나를 완전히 바꿨다. 도시공학자로서 35년간 쌓아온 관념들이 모두 새롭게 정립됨.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21세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문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곳. 기술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 효율과 조화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이상적 도시. 앞으로 도시를 연구할 때마다 서울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될 것. 14시간의 비행 동안 클라우디아는 계속해서 서울을 떠올렸어요. 베를린에 도착해서도 대학으로 돌아가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서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년간 클라우디아는 전 세계 곳곳에서 서울 모델에 대해 강연했어요. 수많은 도시들이 서울을 벤치마킹하려고 했고 클라우디아는 그들의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서울은 나를 바꿨다. 이제 도시를 다룰 때 나는 늘 이곳을 떠올릴 것이다. 이것이 클라우디아가 자서전에 남긴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62세에 경험한 서울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도시는 건물과 도로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클라우디아는 서울에서 배웠어요.